어머니, 이거 들고 그냥 가세요. 다신 오지 마시고요. 아들의 손에 들린 건 내가 밤새 만든 전이 아니라 싸늘한 거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죠. 아파트 현관문이 쾅 닫히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저 문은 다시는 내게 열리지 않겠구나. 그날의 모멸감이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둑어둑한 시간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팥을 삶고 고기를 다졌습니다. 명절이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내 새끼들 배불리 먹여보겠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유독 좋아하던 동그랑땡은 반죽을 2번 치대어 더 부드럽게 만들었고 며느리가 입에 달고 살던 잡채는 갖은 채소를 곱게 채 썰어 색을 맞췄습니다. 어린 손주 녀석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쏙쏙 집어먹던 깻잎전을 부칠 때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 작은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모습만 봐도 내 배가 다 불렀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고 낡은 싱크대에 기대선 허리가 끊어질 듯 쑤셔왔지만 그마저도 행복의 일부라 여겼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식을세라 보자기에 곱게 쌌습니다. 행여나 모양이 흐트러질까 몇 번이고 매듭을 고쳐 묶었습니다. 달고 다른 외출복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을 골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내 행색이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 버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몇 번이고 매만졌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아들의 아파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볕도 잘 들지 않는 내 반 지하방과는 세상이 다른 곳. 아들이 이 집으로 이사한다며 돈이 모자란다 했을 때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장 상인회에서 급전을 빌려 쥐어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번듯한 집에서 어깨 펴고 사는 것, 그것이 내 평생의 자랑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아들의 얼굴이 보였지만 그 표정은 낯설었습니다. 반가움 대신 예기치 못한 방문객을 맞닥뜨린 당혹감과 귀찮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명절이잖니. 어미가 자식 집에 오는데 거창한 이유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더냐.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애써 삼키며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 좋아하는 거 좀 해왔다. 손주 녀석도 보고 싶고. 내 말에 지훈이는 보따리를 받아들기는커녕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천근의 돌덩이처럼 내 가슴을 내리눌렀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등 뒤로 화사하게 차려입은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우아하고 또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손님들 곧 오실 시간인데 냄새 밴다고 했잖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게 밴 이 기름 냄새. 평생 자식을 위해 새벽 시장을 누비고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린 내 세월의 냄새가 저들에게는 그저 불결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며느리의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이내 결심한 듯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온기가 사라진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도 저희 힘으로 살 만큼 살아요.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지훈아,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 짐이라도 된다는 뜻이야?
말했잖아요. 저희 이제 어머니 도움 필요 없다고요. 지금까지 받기만 한 것도 죄송한데 앞으로는 저희끼리 알아서 살게요. 그게 어머니도 편하고 저희도 편한 길입니다. 편한 길.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를 낳고 기르며 걸어온 길은 단 한순간도 편한 적이 없었다. 시린 새벽, 좌판에 물건을 깔고 한여름 떼약볕 아래 목이 쉬어라 손님을 불렀다. 내 등록금을 위해, 내 옷 한 벌을 위해 나는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었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의 편한 길을 위해 나를 치워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들고 그냥 가세요. 다신 오지 마시고요. 지훈이는 끝내 내가 내민 보따리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힘없이 떨어진 보자기가 풀어 헤쳐지며 정성껏 붙인 전 몇 개가 복도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노릇하게 익은 동그랑땡, 곱게 붙인 깻잎전. 그 위로 내 심장도 함께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쾅 닫히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저 문은 다시는 내게 열리지 않겠구나. 그날의 모멸감이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맛있는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상 모든 가족이 행복한 명절에 나만 홀로 버려졌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는 길이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기대고 의지했던 아들이라는 존재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전을 참아 죽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참히 짓밟힌 내 마음이자 내 평생의 헌신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 매서운 가을바람이 뺨을 핥히었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는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늙은 어미의 초라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도시의 빌딩 숲 너머로 붉은 빛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기운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불 꺼진 텅 빈 반 지하방에 홀로 앉아 이 거대한 절망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주머니 속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오빠네 갔었어? 딸의 밝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순간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차마 아들 집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상처가, 내 고통이 착한 딸에게까지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있다. 왜 목소리가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빠가 또 뭐라 그래?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식구들하고 맛있게 먹고 있니? 응. 근데 엄마 없으니까 허전해. 엄마표 잡채 먹고 싶은데. 명절 끝나고 바로 갈게. 착한 내 딸. 오빠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내 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 보기도 면목이 없고 괜한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됐다. 나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 너희나 명절 잘 보내라.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둑이 터지듯 참아왔던 울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류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이 악물고 살아왔을까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던 옛말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고 다 퍼주니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나를 귀찮아하고 벌레 보듯 내쫓는 세상이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거리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 내 일터였던 시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셔터가 모두 내려진 텅 빈 시장은 스산하고 적막했습니다. 수십 년간 내 몸의 일부 같았던 좌판 앞에 섰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던 낡은 천막, 손때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의자. 그곳에 내 청춘과 땀 그리고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시장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들이 닫아버린 저 문은 단순히 집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의 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컴컴한 시장 바닥으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텅 빈 시장은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내 청춘과 땀방울이 묻힌 이곳에서 나는 어미로서의 삶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그 차가운 눈빛, 굳게 닫히던 현관문, 바닥에 나뒹굴던 음식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요? 밤새 끙끙 앓는 어린 아들을 업고 병원으로 내달리던 그 밤, 젖은 기저귀를 갈며 뜬 눈으로 지새우던 수많은 새벽. 내 인생은 온통 자식이라는 두 글자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막막한 현실 앞에 주저앉고 싶었을 때도 나를 일으켜 세운 건 저 어린 것들을 굶길 수 없다는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내가 시장 좌판에 내 인생을 펼쳐놓기 시작한 것이 거친 상인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했고 단돈 100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 손이 부르트도록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아들 녀석 대학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나는 며칠을 굶어가며 돈을 마련했습니다. 내 옷 한 벌, 내 신발 한 켤레는 사본 적이 없어도 아들 손에 최신형 휴대폰을 쥐어주며 기뻐했습니다. 내 모든 희생이 아들의 성공을 위한 단단한 발판이 되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판을 딛고 꼭대기에 올라선 아들은 이제 그 발판이 더럽고 거추장스럽다며 걷어차 버렸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의 성공 가도를 장식하는 초라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무릎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내 남은 생을 한탄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터덜터덜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수전증 환자처럼 떨렸습니다.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눅눅하고 서늘한 공기가 나를 덮쳤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데서 오는 깊은 허무와 절망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낡은 자개장의 희미한 윤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장롱은 시집 올 때 남편이 해준 유일한 혼수였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목수였지만 나를 위해 밤을 새워 저 장롱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남편의 채취와 우리의 가난했던 사랑,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홀린 듯이 장롱으로 다가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조명 냄새와 함께 켜켜이 쌓인 묵은 옷가지들이 보였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딱딱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 내 손을 잡고 신신당부하며 말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물려줄 건 이것밖에 없구려. 저기 김포에 있는 땅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데 쓸모없는 갈대밭이라 팔지도 못했소. 혹시 모르니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정말 힘들 때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시오. 자식도 다 소용없을 때가 있을지 모르니. 나는 그 말을 한 귀로 흘려들었습니다. 자식이 어미를 버리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먹고 살기 바빠 땅 문서의 존재는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자식들 몰래 무언가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이 죄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남편의 유언이 예언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자식도 다 소용없을 때,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토지대장 등본이라는 낡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 전 허허벌판 갈대밭이었던 그 땅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스마트폰을 켜 서류에 적힌 주소를 더듬더듬 입력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난 위성 지도를 보고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갈대밭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신도시가 들어서 있었고 반듯하게 구획된 도로와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했습니다. 내 땅은 그 신도시의 가장 중심부 황금 상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까마득한 숫자들의 향연. 내가 평생 시장에서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만약 아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나를 이렇게 내쳤을까요? 아니, 아마 당장이라도 달려와 내 발이라도 하찼을 겁니다.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었을 겁니다.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역겹고 뻔한 상상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나는 평생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비굴하게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고작 그 돈 때문에 어미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내가 평생 가르친 것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 아들을 이토록 괴물로 만든 것은 어쩌면 나의 맹목적인 희생과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헌신을 배신하고 부모의 정을 내팽개친 아들의 잘못입니다.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갇혀 내 인생을 갉아먹히며 살지는 않을 겁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시오. 그래요. 이제부터는 오직 나 김정숙을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평생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남편이 나를 위해 남겨준 이 재산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게 지울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준 아들과 며느리에게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당신들이 버린 이 늙은 어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까지의 김정숙은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눈물과 한숨 대신 차가운 분노와 냉정한 이성으로 무장한 내가. 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낡은 수첩을 뒤졌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의 사고 보상 문제로 잠시 신세를 졌던 변호사의 연락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긴 수화음 끝에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최강석 변호사님 사무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아주 오래전에 변호사님께 신세를 졌던 사람입니다.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아, 잠시만요. 수화기 너머로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최강석입니다. 김정숙 여사님 맞으십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다시 북받쳐 올랐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 따위는 흘리지 않을 겁니다. 네, 변호사님. 접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 목소리는 나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변호사도 나의 변화를 감지했는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여사님. 말씀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내 말의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잔인하고도 통쾌한 복수의 서막이. 여보, 자기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어머니 그늘 밑에서 살아요? 제 며느리 오윤아는 와인 잔을 부딪히며 제 아들 지훈을 치켜세웠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난 바로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두 사람은 마치 큰일을 해낸 개선장군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좀 찝찝하긴 한데 당신 말대로 이게 맞는 거겠지. 어머니도 이제 혼자 편히 쉬시는 게 나을 거야. 지훈이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와인을 한 모금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저는 멀리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부추김에 금세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죄책감은 비싼 와인과 함께 목구멍 뒤로 쉽게도 넘어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드렸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자꾸 찾아오셔서 우리 수준에 안 맞는 행동하시면 이웃들 보기에도 민망하다고요. 유나는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그 아이는 존재 자체가 불편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시장 좌판 상인 출신이라는 꼬리표, 제 몸에 밴 기름 냄새, 세련되지 못한 말투까지 자신들의 격을 떨어뜨리는 장애물일 뿐이었겠지요. 하긴 지난번에 하준이 유치원 엄마들 모임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정말 난감했어. 다들 우리 집안 대단한 줄 아는데 어머니 행색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고. 지훈이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제 희생은 이제 아들의 체면을 구기는 부끄러운 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며 늙은 어미를 버린 죄책감을 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의 안락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말입니다. 그 시간 저는 최강석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은 사무실은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더 넓고 번듯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사님. 다만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이 증여 사실을 통보하는 등기우편을 어디로 보내길 원하십니까? 법적으로는 여사님의 현재 거주지로 보내야 하지만 그의 말끝에 담긴 의도를 저는 정확히 읽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전쟁의 첫 포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녀석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몇 년 전 아들 녀석이 세금 문제로 잠시 제 주소를 자기 집으로 옮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귀찮다는 핑계로 제 앞으로 오는 일부 우편물들이 그리로 가곤 했지요. 이번에도 그렇게 실수인 척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제 말에 최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제 눈빛에서 굳은 결심을 읽었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행정착오로 아드님 댁에 발송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복수의 첫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관역의 한가운데 바로 제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말입니다. 한편 지훈과 유나의 집에는 거짓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냄새나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도 구질구질한 반찬 보따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라는 존재를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내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쾌락만을 쫓았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하준이 데리고 제주도나 다녀올까요? 회원권 끊어놓은 리조트, 이번에 써야죠. 좋지. 회사 일도 대충 정리됐고, 어머니한테도 이제 연락 없으시네. 잘 지내시나 몰라. 그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알아서 잘 지내시겠죠. 우리한테 손 안 벌리시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설마 또 찾아오시진 않겠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고 때로는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유나가 막 외출해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고 합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우체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등기우편입니다. 김정숙님 앞으로 온 건데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네요. 유나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시어머니 앞으로 온 우편물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짜증부터 냈겠지만 이제는 볼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니 차라리 무덤덤했습니다. 네, 거기 두세요. 무심하게 서명을 하고 등기우편을 받아든 유나는 봉투에 찍힌 발신처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구청 재산세과 재산세? 별일이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무심하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및 증여에 따른 확인 통지서.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유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단 몇 개의 단어였습니다. 증여자 김정숙. 증여 재산 지구동 123-45번지 외 3필지. 수증자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김정숙? 순간 며느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류 하단에 첨부된 토지대장 요약본. 그곳에 적힌 어지러운 숫자들. 공시지가만 해도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이 눈에 박혔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나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고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지만 글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자 김정숙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저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허름한 반 지하방에 살던 시어머니가 기름 냄새에 찌들어 있던 이 늙은 제가 수십억대 땅 부자였다니. 그리고 그 전 재산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들에게 넘겼다니.
유나는 황급히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흥분으로 뒤섞여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빨리 집으로 와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또. 나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인데. 미팅이 문제예요. 지금 어머니, 시어머니가. 유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비정상적인 반응에 덜컥 겁이 난 지우는 미팅을 중단하고 급히 집으로 차를 몰았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체?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지훈의 물음에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도 아내와 똑같이 새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이게 다 뭐야, 김정숙? 어머니라고?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지훈은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적힌 정보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무시하고 마침내 짐 덩어리 취급하며 내쫓았던 그의 어머니, 제가 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부였다는 사실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찾아야 해, 당장 어머니를 찾아야 해. 지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외치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어머니였습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수화기 너머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독히도 차갑고 낯선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좀 알겠느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그 한마디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어머니 하는 마른 소리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니? 내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뒹굴던 냄새나는 늙은 어미로만 보였더냐? 내 성공의 걸림돌만 되는 귀찮고 부끄러운 과거였느냐 말이다. 저는 텅 빈 제 반 지하방에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의 눈물은 모두 말라붙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오해십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훈이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옆에서 며느리의 울음 섞인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절규는 제 마음에 어떠한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용서를 구할 기회는 추석날 그 차가운 현관문 앞에서 나뒹굴던 전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용서?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 같으냐? 너희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 제 복을 걷어찬 것이지.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절규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끊기고 방 안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를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반 지하방을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한편 아들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셨어. 지우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그의 이성은 마비된 듯 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땅 부자라니 수십억이라니. 그런데 그걸 다 기부했다니.
유나는 머리를 뜯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보다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대한 부에 대한 탐욕과 분노가 더 크게 서려 있었습니다. 몰라. 나도 몰라. 일단 어머니를 찾아야 해. 직접 뵙고 말씀드리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매달리면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실 거야. 지우는 미친 사람처럼 외치며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약한 분이다. 평생 자식밖에 모르고 사신 분이다. 내가 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빌면 못 이기는 척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나도 같이 가요. 유나도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홀린 사람들처럼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한다. 차가 밤의 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익숙한 길을 달려 제반 지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차에서 뛰어내리듯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은 불이 꺼진 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훈이에요. 문 좀 열어보세요, 어머니. 지훈은 쇠창살이 박힌 작은 창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기 없는 거 아니에요? 벌써 어디 가셨나 봐. 유나의 불안한 목소리에 지우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계실 거야. 어디 가실 데가 없다고. 어머니. 그는 주머니에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헛돌기만 했습니다. 이미 자물쇠가 바뀐 뒤였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등 뒤로 찬물이 끼얹어지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작정하고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채 굳게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니, 이 밤에 웬 소란이야? 지훈이 아니야? 할머니, 저희 어머니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지훈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할머니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쯧쯧 자네 어머니 오늘 낮에 짐 싸서 떠났네. 웬 번듯한 신사랑 같이 큰 차 타고 가던데 어디 좋은 데로 이사 가시는 모양이더라고. 네, 이사요? 어디로요? 어디로 가셨는지 말씀 안 하셨어요? 나야 알 턱이 있나? 아무튼 표정이 아주 밝아 보이셨네. 이제 고생 끝이라고 좋은 일만 남았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대. 할머니의 말은 지훈 부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어머니의 새로운 삶에 존재하지 않는 지워진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지훈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유나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각 저는 최 변호사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발 뻗고 누워보는 푹신한 침대, 언제든 따뜻한 물이 나오는 깨끗한 욕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여사님,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모든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존경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지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분명 저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쉽사리 저를 찾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통은 천천히 그리고 깊게 맛보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피가 마르는 고통 속에서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부터 지훈 부부의 처절한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회사를 팽개치고 제 딸의 집, 제가 가끔 들르던 사찰, 심지어는 친척들 집까지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제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최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든 흔적을 지운 뒤였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야? 땅으로 솟았나? 하늘로 꺼졌나? 며칠 동안 저를 찾아 헤매던 지훈은 점점 미치광이처럼 변해갔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눈은 퀭했고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였습니다. 유나 역시 매일같이 악몽을 꾸며 신경쇠약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사라졌다는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들을 유일하게 사랑해주던 존재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는 상실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너무나 뒤늦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망가져가는 모습을 멀리서 아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이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을 때 저는 다시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그들의 위선적인 삶에 마침표를 찍어줄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의 화려했던 성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지훈이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지훈 대표님 맞으십니까? 대박 캐피탈입니다. 약속하신 날짜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훈이의 사업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실상은 위태로운 빚으로 쌓아 올린 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과신한 나머지 분수에 맞지 않게 사업을 확장하고 과도한 사치를 부렸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그것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네. 제가 요즘 좀 경황이 없어서 곧 처리하겠습니다. 지훈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끊었지만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이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쫓아낸 죄책감과 사라진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조급함에 그는 자신의 재정 상태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다음 주까지 갚아야 할 돈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훈을 맞이한 것은 텅 빈 와인 잔과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아내 유나였습니다. 어머니는 찾았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이제 희망 대신 짜증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못 찾았어. 온 군대를 다 뒤졌는데 그림자도 안 보여. 작정하고 숨으신 게 틀림없어. 지훈은 넥타이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분노는 저를 향한 것이었지만 그 화살은 곧바로 눈앞의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그날 당신만 아니었어도 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냄새가 어쩌고 수준이 어쩌고 당신이 옆에서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뭐라고요? 지금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좋다고 동조 안 했어?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고 한 건 누구였는데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거예요? 유나도 지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한때 서로의 욕망을 부추기며 끈끈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워. 당신 같은 여자만 아니었어도
우리 어머니 저렇게까지는 안 하셨어. 허영에 가득 차서 명품만 밝히는 당신 때문에. 이게 정말 당신은 뭐 다른 줄 알아? 성공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정작 분수도 모르고 사업 확장하다 빚더미에 앉았잖아. 위선 떨지 마. 두 사람의 고성은 어린 손주 하준이가 방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의 얼굴을 보고서야 두 사람은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멸의 씨앗이 뿌려진 뒤였습니다. 그 시각 저는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기업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아드님 회사의 재무 구조는 매우 취약합니다. 과도한 단기 차입금, 높은 고정비 지출 전형적인 거품 경제의 산물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문가의 냉정한 분석을 들으며 저는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제 아들의 위기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탐욕과 오만이 스스로를 올가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붕괴의 시점을 조금 앞당겨주는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손을 쓰지 않아도 저 회사는 오래가지 못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자금 회수를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이 시작될 겁니다. 전문가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세상의 이치와 자본의 논리가 알아서 제 아들을 심판해 줄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의 사무실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지훈 씨, 한국은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따라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무실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겁에 질려 웅성거렸고 지우는 속수무책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그의 왕국이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거래처들은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고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지우는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딸,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 오빠다. 오빠, 웬일이야? 엄마한테는 연락해봤어? 명절 이후로 통 연락이 안 되네. 그게 실은 엄마가 사라지셨다. 지우는 차마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제가 사라졌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딸은 깜짝 놀라며 당장이라도 달려올 듯 했지만 저는 이미 딸에게도 연락을 해둔 뒤였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내 삶을 살 거라. 엄마는 괜찮다. 그들의 집에도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고가의 가구, 명품백, 심지어는 어린 손주의 장난감에까지. 유나는 자신의 보물 1호였던 드레스룸이 엉망이 되는 것을 보며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아무도 손대지 마.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은 결국 빚으로 쌓아 올린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두 사람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향해 소리 지를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유나가 텅 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몰라, 다 끝났어. 집도 회사도 모든 게 끝났다고.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 없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유나는 뱀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래, 다 내 탓이다. 내가 죄인이다. 됐냐? 지우는 자포자기한 듯 대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절망과 서로에 대한 끝없는 원망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파멸을 아주 멀리서 그리고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가 준비한 길고 긴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온몸으로 그리고 온 영혼으로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찾았어. 어머니, 드디어 찾았다고. 제 아들 지훈이는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닌 벼랑 끝에 몰린 자의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메모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딸 지은이가 흘리듯 말해준 사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마음 복잡할 때마다 가끔 가시던 절이 있긴 한데 혹시 모르니 오빠도 한번 가봐. 근데 엄마가 절대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딸의 걱정 섞인 목소리는 이미 지훈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곳은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자 꺼져가는 인생의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유나를 차에 태우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은 구겨지고 더러워진 채였고 며칠을 씻지 못한 듯 꾀죄죄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세련됨과 부의 상징이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가 깊은 산속으로 접어들수록 길은 험해졌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유나는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정말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는 보장도 없잖아. 닥쳐.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어머니를 만나서 모든 걸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까짓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어머니를 만난다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에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이었습니다. 속세의 번잡함이 모두 끊어진 듯한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대신해 그곳에 나와 있던 최강석 변호사였습니다. 박지훈 씨, 오윤아 씨,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최 변호사는 산사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반듯한 양복 차림으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돌부처처럼 냉정하고 단단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를 막아? 비켜. 우리 어머니 어디 계셔? 어머니. 지우는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최 변호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건장한 남자 두 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께서는 이제 두 분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여사님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두 분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법적 대리인? 웃기지 마. 내가 아들이야, 내가. 어머니, 저 지훈이에요. 잘못했어요, 어머니. 지훈의 절규가 산사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산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빌게요. 제발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보여주세요. 저희 하준이 생각해서라도 제발이요. 며느리는 이제 어린 손주까지 팔아가며 동정심에 호소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은 마치 한편의 비극적인 연극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사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요사체의 창문을 통해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차갑게 식은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소리,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찻잔처럼 제 감정 또한 싸늘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지훈 부부의 애원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목이 쉬어라 제 이름을 부르고 이마에 피가 나도록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지나가는 스님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정도였습니다.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지훈은 최 변호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회사도 집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어머니만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너무 늦었고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지훈 씨, 당신이 정말 어머니를 생각했다면 애초에 그런 짓을 저지르지 말았어야 합니다. 당신의 후회는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를 뒤늦게 깨달은 것에 대한 연민일 뿐입니다. 당신의 속죄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위선에 불과합니다. 최 변호사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전화 너머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독히도 차갑고 메마른 목소리가 거기 있느냐? 네, 여사님. 두 사람 모두 와 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훈이에요. 어머니, 목소리 들리세요? 제발 제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지훈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미친 듯이 휴대전화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제 할 말만 이어갔습니다. 내 더러운 탐욕이 밴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이리 전화를 했다. 내 눈물겨운 용서 뒤에 숨겨진 사라진 돈에 대한 아쉬움을 보고 싶지 않아서 말이다. 아닙니다. 어머니,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시끄럽다. 저는 지훈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천둥처럼 산사 전체를 울렸습니다. 나는 너를 아들로 둔 적이 없다. 내 아들 지훈이는 어미를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던 착한 아이였다. 비록 가난했지만 어미의 주름진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던 아이였다. 돈에 눈이 멀어 어미를 짐짝 취급하는 너 같은 괴물을 아들로 둔 기억은 내게 없다. 그러니 다시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휴대전화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지훈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나 역시 울음소리를 멈추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만든 남편에 대한 지독한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다음번에 또다시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내가 직접 너희들의 남은 인생마저 지옥으로 만들어줄 것이니.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산사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변호사는 두 사람을 한번 내려다본 뒤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절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는 듯이 산사의 어둠이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스님 한 분이 나와 두 사람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권했지만 그들은 움직일 기력조차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한참 만에야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잔병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복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영원히 짊어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 마지막 장을 위해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산사에서 허망하게 쫓겨난 뒤 제 아들 지훈 부부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아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 믿었지만 그 문은 영원히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이제 완벽한 고립과 끝없는 추락만이 남은 지옥이었습니다. 지훈은 매일같이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를 살리려 애쓰지도 빚 독촉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술을 들이킬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중천이었고 밤이 되면 다시 술병을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모든 게. 그것이 그가 하루 종일 내뱉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한때 야망으로 불타던 그의 눈은 이제 꺼지기 직전의 촛불처럼 희미하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유나는 그런 남편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남은 값비싼 옷가지와 가방들을 챙겨 몰래 집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파산한 남편과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한 인생이 모두 남편과 시어머니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신 같은 무능력한 남자랑 더 이상은 못 살아. 하준이는 당신이 알아서 해. 그녀는 어린 아들마저 짐짝처럼 내버려 둔 채 마지막 남은 자존심처럼 명품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도피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친정마저 사위의 사업 실패 소식을 듣고는 냉정하게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남자다. 우리까지 망하게 할 셈이냐? 라는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세상의 냉혹함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다시 잿더미가 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향한 원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유령처럼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퀴퀴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을 알리는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날 아침 지우는 우편함에 꽂힌 법원 등기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그 안에는 빼곡한 글씨로 채워진 부동산 인도 명령 및 강제 집행 예고 통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와 집에 대한 경매가 최종 낙찰되었으며 지정된 날짜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마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텅 빈 웃음소리가 삭막한 아파트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 소식은 즉시 최 변호사를 통해 제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사님.
이제 여사님께서 직접 마침표를 찍으실 시간입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것은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최 변호사의 모습을 보고는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셨네요. 그래. 내 마지막을 보러 왔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때는 화려함과 부유함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온갖 잡동사니와 빨간 압류 딱지로 뒤덮인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소파 구석에는 유나가 웅크린 채 우리를 경계의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이제 와서 저희 비웃으러 오신 거예요? 실컷 비웃고 가세요. 아주 꼴 좋다고, 속 시원하다고. 유나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왜 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는지 아느냐? 지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텅 빈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일인지 너무나 일찍 깨달았기 때문이다. 제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두 사람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다. 내 젊음,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바쳐 너를 키웠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도 내 입에 밥 한 숟갈 더 넣어주려 애썼고 찢어진 신발을 기워 신으면서도 내게는 새 운동화를 사주었다. 그것이 어미의 도리라 믿었고 내 삶의 이유라 믿었다. 하지만 너는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고작 짐 덩어리라는 모욕과 멸시뿐이었다. 내가 나를 내쫓던 그날 나는 깨달았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며 나 또한 더 이상 내 어미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대로 나는 이제 너희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져 주마. 너희들 역시 내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질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마지막 벌이다. 앞으로 남은 너희의 인생은 서로를 원망하고 증오하며 오늘을 영원히 후회하는 지옥이 될 것이다. 그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덩치 큰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도착한 법원 집행관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강제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분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지훈과 유나는 속수무책으로 집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의 살림살이가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비싼 소파, 대형 텔레비전, 유나가 목숨처럼 아끼던 명품백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 길거리에 쌓여갔습니다. 지훈과 유나는 그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들의 세상이었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동정과 비웃음 섞인 시선은 두 사람의 남은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연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죗값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요란했던 강제 집행이 끝나고 집행관들과 구경꾼들이 모두 사라진 뒤 아파트 앞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제 아들 부부는 이제 길거리에 나뒹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린 자신들의 세간 옆에서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떡해?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며느리 유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것답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몰라. 지우는 텅 빈 눈으로 굳게 닫힌 아파트 현관문만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 문 안에는 한때 자신들의 행복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어머니한테 조금만 잘했어도, 당신이 그렇게 오만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유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기력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 사이에 웅크리고 있던 어린 손주 하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추워, 배고파. 아이의 울음소리는 두 사람의 텅 빈 가슴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를 달래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앞가림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아이는 그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유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귀를 막아버렸고, 지우는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차마 발을 떼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가시지요, 여사님. 더 이상 보실 것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아들과 며느리를 지나 그들 뒤에서 울고 있는 어린 손주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꾀죄죄한 옷차림, 공포와 허기에 질린 작은 얼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 복수심으로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비극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에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하지만 저는 싸늘한 눈으로 아들을 지나쳤습니다. 그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곧장 손주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습니다. 하준아. 제 부름에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커다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할미랑 같이 가자.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물에 씻고 푹신한 침대에서 코 자자. 제 말에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돌려 제 엄마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절망에 빠져 아이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아이는 이내 작은 결심을 한 듯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이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제 품으로 와락 안겼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제 모든 복수가 이 작은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완성되는 동시에 허무하게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자.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망연자실하게 쳐다보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다. 너희는 너희들 인생 알아서 살아남거라. 다시는 내 앞에
그리고 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머니, 안 됩니다. 하준이까지 데려가시면 저희는. 지훈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최 변호사가 대기시킨 차를 향해 걸어가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 자신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두에게 들려주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있는 것이란다. 너희는 오늘 그 마음을 버렸다. 차문이 닫히고 차는 미끄러지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길 한가운데 버려진 채 점점 작아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 이제는 그저 흐릿한 풍경 속으로 사라져가는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주 하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도움으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제가 기부한 재산으로 세워진 복지재단에서는 매년 감사 편지가 날아옵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저는 남편의 유언을 지켰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 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아마도 세상 어느 구석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짊어진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겠지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원망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인일 뿐입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을까? 제 복수는 과연 정당했을까?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이 책 읽어주세요. 하준이가 그림책을 들고 와 제 품에 안깁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의 모든 상처가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할미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 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나지막이 책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제 길고 길었던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는 이 작은 아이와 함께 맞이할 따뜻한 봄날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어머니의 삶, 그 끝에서 마주한 통쾌하고도 가슴 시린 복수가 막을 내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인공이었다면 용서와 존엄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한 인간의 눈물과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했던 한 여성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어머니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 아닌 때로는 곁에 누군가를,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